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하이퍼센스 친구들, 천쌤 찾아왔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시인 한용운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기억나니? 하면서 문제를 냈어요. 수업을 잘 들었으면 그 문제의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우리 한용운의 대표 시집이 제목이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님의 침묵이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 강의를 새록새록 떠올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또 누구를 만날 것이냐? 자, 6인 6세 교과서 대표 시인들. 자, 이번 시간에 만나는 시인은 바로 김소월입니다. 자, 김소월 하면 나를 떠나는 임에게 진달래꽃을 이라는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소월의 시에는 이별의 상황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 이별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 싫다고 떠나요. 그럼 막 바지가랑이 붙들고 매달리겠죠? 아닌 친구들은 야, 너 잘 먹고 잘 사나 어디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원망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친구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별에 대처할 텐데, 자, 이 김소월이라는 시인은 이별에 어떻게 대처한다고요? 네, 이 진달래꽃을 님에게 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 김소월의 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수업했던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소월이라는 시인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살던 시대는 또 어떤 시대인가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인부터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 김소월 만나보도록 해요. 김소월, 그는 누구인가? 선생님, 김소월이 남자였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 김소월 남자입니다. 네, 뭐 대다수의 시인이 남자죠. 여자 시인들도 대표적으로 몇 명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그리고 그 이전에 활동했던 대다수의 시인들은 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의 경우에는 언급을 해드리죠. 자, 그러면 김소월, 그는 누구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소월은 1902년 평북 구성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네. 1907년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 조부가 한문, 서당의 이 훈장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네, 그래서 김소월이 한문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와, 그러면 김소월은 이 집안에서 굉장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쏟아주고 집안이 좀 유복했나 봐요.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진 않았다고 해요. 김소월은 어릴 때 아버지가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힘들었고, 자라면서도 경제적으로 그다지 여유가 없어서 학교도 한참 쉬는 기간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1909년에는 남산 소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1915년 오산중학에 입학을 해서 두뚱! 이 진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김소월에게 큰 영향을 미친 시인입니다. 스승 김억을 만나게 됩니다. 이 김억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김억의 작품을 만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 이 김소월과 김억의 인연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김소월이 시인으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김억이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그 다음 1922년에는 배제고등보통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1923년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1923년 10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관토대지진이라고 하는 관동 대학살과 관련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해서 이 관동 대지진으로 귀국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1925년 시집 진달래꽃을 발표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김억이 개벽이라는 그 잡지예요. 그때는 이렇게 글 같은 거, 시 같은 거 써가지고 그런 것들을 수록하는 잡지를 발간하곤 했었는데, 이 개벽이라는 잡지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 김억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1926년에는 동아일보 지국장을 역임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1927년까지.
결국 1927년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이건 이제 뭐 일종의 사업 실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1934년에 쓸쓸하게 사망을 했는데요. 이때 이 김소월의 죽음을 두고는 이래서 죽었다, 저래서 죽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김소월의 삶에 대해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 김소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고 가야 될 것이 있더라. 자, 뭘 알아야 되느냐? 자, 김소월은 전통적 정서를 계승한 민족 시인이다. 네. 우리 언뜻 김소월의 작품을 보면, 김소월의 시에는 이 강한 저항의식 같은 게 느껴지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김소월은 자신의 시를 통해서 이 전통적인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판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의 옛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것처럼 김소월의 시에는 우리 전통적인 것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김소월의 시에 이어져 오는 그 옛것이란 무엇일까? 선생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뭘 것 같아요? 자, 김소월은 내용면에서 그리고 형식면에서 우리의 전통의 것, 전통 시의 것을 계승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오는데요. 자, 그 내용면에서 김소월의 시에는 이별의 정한이 녹아 있습니다. 이별의 정한이 뭘까? 정한은 말 그대로 정과 한이에요. 우리가 이별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도 떠오르고, 아직은 다 잊혀지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미련과 그리고 사랑이 떠오르겠죠. 자, 그럼 더불어서 이별이라는 상황은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우니까 한도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별 상황에 느껴지는 복합적인 감정을 정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정과 한을 이별의 정한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것이 김소월의 시에만 느껴지는 게 아니었어요. 예전부터 우리 문학에는 면면이가 뭐야? 꾸준히 잇따라서 이별의 정한이 표현되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작품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별의 정한이 있구나 라고 할 만한 것들 선생님이 좀 가져왔어요. 자, 먼저 민요 아리랑을 보세요. 자, 뭐라고 하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하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네. 이 구슬픈 선율에 담겨 있는 마음은, 그 내용은 뭘까요? 그쵸, 바로 이별의 정한입니다. 이별의 상황에서 너무나도 한스러운 것이죠. 자, 그러면 한 편의 시조를 더 볼 거예요. 자, 이 시조의 내용은 차근차근 선생님과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선생님 해석해 줄게요. 내가 저지른 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무슨 일을 저질렀어? 내가 님이 떠나려고 하는데 붙잡지 않고 가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있으랴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내가 있으라고 했다면 님이 굳이 떠났겠냐마는 제 구태여. 내가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떠나는 님을 보내드리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별의 정한이 역시 담겨있는 황진이의 시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우리의 전통문학 속에 이별의 정한이 곳곳에 묻어나고, 자, 이것이 김소월의 시에도 담겨있다는 거 알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시인 김소월에 대해서 선생님과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적인 배경 같이 한번 들여다보러 갈게요. 자, 그럼 선생님과 당시 시대적인 상황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여간 힘든 게 아니었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자, 일제는 군수물자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세우고 전쟁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쌀의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쌀의 생산량을 채우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쵸.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을 빼앗아 갔어요. 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산미 증식 계획, 쌀 생산량이 늘어났어. 그렇다면 우리한테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다수를 빼앗기고 우리 민족은 어때요? 굶주렸어요. 헐벗었어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그냥 견디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포기하지 않은 항일 운동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나려고 했을까? 어떻게 우리 것을 지키려고 했을까? 자, 우리는 3.1운동 하면 이 항일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3.1운동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의 레닌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 여러분들 잘 외워두세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 국어를 공부할 때도 그리고 사회 역사를 공부할 때도 꼭 필요한 배경 지식이에요. 자,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민족 자결주의가 그 당시 세계를 휩쓰는 큰 유행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도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나 우리 민족의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자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3.1운동은 결국에는 실패를 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저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요. 자, 본격적으로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항일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단체를 결성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 개의 항일단체가 모여서 형성된 단체예요. 자, 3.1운동 후에 임시정부들이 합쳐 민주공화제를 표방하고 내세우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추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투쟁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대항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은 바로 무력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무장 독립투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군들의 투쟁이 그 예가 될 텐데요. 어느 지역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런 투쟁이 어려우니까 만주, 간도, 그리고 연해주, 저 러시아 연해주 쪽에 가서 이런 독립투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군사학교를 세우고 군사학교 졸업생들로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는 또 대승을 하게 됩니다.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이끌고요. 그다음 청산리 전투는 그렇죠. 바로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었죠. 굉장히 수적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전투였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의열단을 조직해서요. 그 회사나 은행 같은 그 친일적인 성향이 있는 회사나 은행을 폭파하는 일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들도 저항에 참여하게 되죠. 자, 대표적으로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암태도는 하나의 섬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주가 무려 70%나 되는 소작료를 매겼어요. 자, 그렇다면 농사를 지어서 남는 게 있니 없니? 남는 게 없죠. 자, 그래서 농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소작료를 인하해라 라고 한꺼번에 모여서 소작료 인하를 주장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 얘들아? 결국에는 소작료를 40%로 인하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저항을 하죠. 원산 총파업.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이 지역적으로 이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버텼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당시에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일운동을 했구나.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실력을 기르자라는 움직임도 있었다고요. 자, 우리 실력을 기르자. 그래서 했던 것이 물산장려운동. 이거 뭐예요? 우리가 만든 물건만 사자라는 거지. 비록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우리가 만든 물건만 사자라는 운동, 조선 사람은 조선 물건을 쓰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있었어요. 우리 민족 스스로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우리 민족을 가르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선인을 위한 대학을 세우자라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족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대학을 세우고 뭐 이것까지는 어떻게든 실행을 했는데 실제로 그 세운 대학에서 일본의 간섭도 심하고 해가지고 친일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양성이 됐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절대 뜻을 굽히지 않고 일본과 같이 손을 잡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어땠나요?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구나. 시인 김소월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잘 쌓았고요. 궁금하죠? 김소월의 시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죠? 네, 그러면 선생님과 잠시 후에 김소월의 시세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학 공부 시작할 준비 되셨죠? 자,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야 누나야는 선생님이 어릴 때 거의 초등학생 때부터 이 흥얼거렸던 노래인 것 같아요. 그때는 그다지 애들이 부를 만한 노랫거리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흥얼거릴 것이 너무 많지만 선생님은 그랬던 시절이 아니었던가 싶네요. 그랬던 시절이 아니었던 것 같아. 자, 어쨌든 엄마야 누나야는 선생님은 어떤 리듬에 맞춰서 불렀었거든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하면서 굉장히 이제 구슬프게 흘러가는 멜로디였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한번 이 시를 분석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는 먼저 시적 화자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시적 화자는 어떨까요? 엄마, 누나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아마도 소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소년이 어디에 살자고 얘기하죠? 네, 이 강변에 살자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강변이 어떤 공간이길래? 소년은 지금 이 강변과 같은 상황에 살지 못하니까 그토록 강변 얘기하는 거 아닐 거예요.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 강변은 어떤 공간일까요? 맞아요. 이 소년이 추구하는 평화로운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은 어떤데?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이 있대요. 자, 이 반짝이는 금모래빛. 어떤 심상? 시각적 심상 느껴지고요.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가 있다고 하죠. 갈리페 노래. 그쵸? 바로 청각적 심상이 느껴집니다. 더불어서 의인법도 사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각과 청각 같은 다양한 심상을 사용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운율도 잘 살리고 있지? 지금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할 때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대꾸법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비슷한 것을 반복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행과 그리고 마지막 행, 1행과 4행이 어때요? 유사하죠? 자, 이거 보고 뭐라고 하죠? 처음과 끝이 비슷하게 끝나요. 네, 바로 수미상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미상관의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 요거 잘 보세요. 자, 김소월은 이별의 정한이라는, 다시 한번 이별의 정한이라는 전통적인 정서를 계승한 민족 시인이기도 하지만, 자, 더 나아가서 또 운율면에서도 이 전통적인 것을 계승을 합니다. 자, 우리 전통적인 문학 작품이나 민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몇 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느냐? 3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엄마야 누나야를 끊어 읽을 때에도 우리는 세 덩어리씩 규칙적으로 끊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끊어 읽을 수 있느냐? 엄마야 끊고, 누나야 끊고, 강변 살자. 요 뒷문 밖에는 요거 끊어 읽는 거 많이들 헷갈리거든요. 저 삼행 보시면 뒷문 끊고, 밖에는 끊고, 갈리편 노래. 네, 이렇게 사문부의 율격이 느껴진다라는 거. 이 사문부의 율격도 전통적인 것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엄마야, 누나야의 전체 주제는 뭔 것 같아요? 평화로운 곳에 살고 싶은 소망을 담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엄마야, 누나야와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다 풀고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잊지 마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그냥 멍하니 선생님이 저기 강의를 하는가 보다. 나는 눈만 따라가자 라고 한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다 풀고 수업 들으세요. 자, 1번. 이 시에 대한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강변에 살고 싶어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때 화자는 지금 현재 평화로운 곳에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그렇죠. 평화로운 곳에 산다면 굳이 평화로운 곳에 가자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1번 내용 맞고요. 자, 다음 2번. 엄마, 누나라는 호칭을 볼 때 화자는 소년인 것 같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적 화자와 작가 김소월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소월은 분명히 성인인데 어린 소년을 시적 화자로 설정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화자를 소년으로 하는 것이 이 평화로운 세계를 소망하는 주제와 더 잘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자, 그다음 시인은 당시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시로 표현한 것 같아? 뭐 이 시에 일제강점기에 이 부정적 현실을 바꿔야겠다라는 강한 의지적인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3번이 되고요. 그다음 4번 봅시다. 이 시는 감각적인 표현이 두드러져. 자, 감각적이다라고 하면 심상이 두루두루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야 누나야를 보면 시각적 심상도 있었고 청각적 심상도 있었죠. 이 대체로 시를 보면 시각적 심상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다른 심상이 더해지게 되면 감각적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5번. 이 시는 사문보에 전통적 운율이 살아있어. 선생님이 아까 세 덩어리로 잘 끊어드렸죠. 그래서 5번 내용이 맞다는 거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엄마야 누나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김소월의 시에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 전통적 정서, 바로 이별의 정안인데 그 이별의 정안이 녹아있는 시 한 편 감상해 봅시다. 자, 김소월의 대표작 진달래꽃이에요. 자,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이별이라기보다는 내가 싫대요. 그래서 이미 떠나겠대요. 자, 그때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겠다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 시를 좀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시적 상황을 좀 냉철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지?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라 그랬어요. 가실 때는 이라는 건 현재 이별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별은 앞으로 닥쳐올 것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별은 앞으로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적 화자가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며 노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이별의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보여줄 것이다?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시적 화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짓가랑이 붙들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입니까? 떠나면 발병 난다! 라고 원망하는 모습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자, 어떤 모습이에요? 순종적이고 체념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적인 여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시 시적 화자는 전통적인 여인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영변도 약산도 실제 지명이에요. 네, 거기 있는 진달래꽃을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를 사문보로 나눠드렸잖아요. 진달래꽃도 사문보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그거 확인하고 2연으로 넘어갑시다. 다시. 자, 영변의 약산에 핀 진달래꽃. 자, 이 진달래꽃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시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어가 진달래꽃입니다. 자, 진달래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화자의 분신이기도 해요. 그리고 화자가 님을 사랑하는 마음, 즉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진달래꽃을 아름 따다, 이만큼 따다가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라고 했어요. 아니, 떠나가는 님을 위해서 원망은 안 하는 거, 원망을 안 해요. 그것마저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떠나는 님을 위해서 꽃을 뿌리겠다고 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산화공덕이에요. 산화공덕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죠? 산화공덕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가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그 꽃을 뿌려서 축복하는 그런 어떤 그 행위를 산화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을 뿌려 축복한다. 상대방을 축복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치려 사뿐히 눌러 밟고 가시옵소서. 저 꽃은 나인데 나야 나 화자의 분신인데 이거 눌러 밟고 가래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지만 괜찮다는 거죠. 자, 이거는 화자의 희생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 부분 중요하죠. 뭐라고 합니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얘기해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대요. 자, 여기에는 A불비의 태도가 드러나요. A불비할 때 애는 슬프다는 뜻이에요. 애는 슬프다. 그렇지만 불비, 비는 운다는 거예요. 근데 불비예요. 그러니까 울지 않겠다는 거예요. 슬프지만 울지 않겠다. 참아내겠다. 견뎌내겠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에 울며 불며 짜는 것은 정말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고 더욱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울음을 참고 견뎌내면서 이별의 상황을 좀 더 아름답게 승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다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속으로도 눈물 안 나고 속으로도 슬프지 않아서 안 울겠다고 할까요? 아니죠. 속으로는 눈물이 펑펑 나겠죠. 속마음과 겉으로의 표현이 어때요? 반대예요. 이럴 때 우리는 무슨 법? 반어법을 썼다고 하죠. 자,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은 이 진달래꽃이라는 정말 가치 있는 작품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진달래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오늘 두루두루 다 살펴본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중학교에서만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진달래꽃은 정말 중요한 작품으로 다시금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1년과 마지막 년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해요. 뭐라고 하죠? 수미상관이라고 하고 전체 주제 이별의 정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뭐 할까? 그쵸? 문제 풀겠죠? 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화자는 떠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자, 이미 떠났어요? 아니죠. 앞으로 떠날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떠나님을 그리워한다는 거는 함정이에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화자에 대한 설명 맞죠? 전통적 여인이고 희생해서라도 임을 축복하고 슬픔을 인내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이미 원하는 거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따르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별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이별이 싫어! 하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원하면 그래 나 따라갈게 하고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봅시다. 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이 시와 다른 것은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 이 문제는 꼭 따라와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만납니다. 수능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선생님과 이 시에서 담은 정서가 뭐였지? 그쵸. 이별의 정한이었어요. 이 이별의 정한이 녹아있는 시가 아닌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번. 유리왕이 노래한 황조가예요. 고구려 2대왕 유리왕이 노래한 황조가예요. 헐헐 나는 적개골이 쌍쌍이 즐거운데 외로운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아, 이별의 상황에 느끼는 어떤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이별의 정한 드러나고요. 그다음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떠나는 임에게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하면서 이별의 정화 느껴집니다. 3번,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잘 보세요. 정서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시적 상황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다 시적 상황은 이별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적 상황일지라도 시적 화자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서는 달라져요. 자, 그런데 3번에서 보면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된대요. 이별의 상황을 당연시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별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이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3번은 나머지 시에서 느껴지는 이별의 정환이 느껴지지는 않더라. 같은 이별의 상황이라도 이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요. 그쵸? 자, 그 다음 4번. 송인이라는 한시를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비개인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자연은 여전히 푸르른 생명력을 막 보여주는데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르네. 떠나는 임을 보내면서 슬픈 노래 부른대요. 이별의 정환이죠. 자, 그다음 5번은 서정주의 귀촉도라는 시예요. 이 귀촉도라는 시에서는 사별의 상황이 드러나요. 사별이라는 건 이별 중에서도 사랑하는 임이 죽어서 겪는 이별이에요. 흰옷깃 여며여며 가옵시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산만리. 파촉산만리는 저쪽 세계, 저승과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이 돌아가신 죽은 임을 위해서 내가 왜 살아생전 이렇게 정성 어린 선물을 내 애정을 다하지 못했는가의 한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시예요. 신이나 삼아줄 걸, 신을 만들어줄 걸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해서 슬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이별의 정환 잘 느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네, 기억나니? 김소월이 계승한 전통적인 정서가 무엇인지 이별의 땡땡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강평에다가 적어주시고 선생님 저 오늘도 2강 잘 들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멘트를 남겨주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힘을 내서 또 3강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천쌤 물러갑니다. 안녕.